처음 부처 언덕에 대한 사진을 보았을 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답사대에 꼭 가보기로 맘먹고 와보았는데 여기서 스톤헨지까지 보게 되었네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참, 부처의 언덕으로 제가 가진 안도다다의 컨텐츠를 다 털려고 했는데 하나 안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처의 언덕과 함께 비록 겉만 보고 돌아왔지만 안도 컨텐츠 마지막으로 비트라에 있는 비트라 컨퍼런스 파빌리온까지 이번 컨텐츠에서 다 털어보겠습니다. 안도의 부처의 언덕 그리고 비트라 컨퍼런스 파빌리온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같이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부처의 언덕은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 근처에 있습니다. 바로 삿포로의 남쪽 교외에 위치하고 있지요. 사전 조사를 안 하고 갔기에 처음에는 여기를 갔을 때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냥 절에 붙어 있는 외부 불전 정도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 여기는 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여기에 바로 부처의 언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여기에 했는데 차에서 내리면 바로 부처의 언덕이 보이기는 합니다. 정말 당황했던 것은 바로 저기에 있는 모아이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보이는 스톤헨지요. 이건 컨텐츠 후반에 소개하겠습니다. 아참, 여기에서는 부처의 언덕이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두 대 불전, 머리가 엄청 큰 불상이 있는 정각이란 뜻으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도 멀리 언덕으로 솟아나 있는 부처의 머리가 보이니까요. 부처의 언덕 동산에는 라벤더 꽃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사실 걸어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는 체험은 따로 신청하는 게 있나 봐요. 일단 이렇게 구경만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은 로툰다 카페와 기념품점입니다. 사실 처음에 저기가 또 다른 불당인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의 언덕을 살펴볼까요? 우선 부처의 언덕의 접근은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라벤더 꽃밭이 정말 인상적이죠. 그런데 구름 때문에 해가 뜨지 않아서 그런지 이날 라벤더 꽃밭은 의외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멋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보다 더 진로에 가까워졌는데 이상하게 부처님의 머리가 더 작게 느껴지는 것은 신기하네요. 아마 아까 전 사진은 줌으로 좀 더 당기어서 그런가 봅니다. 부처의 언덕 본 불전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앞의 긴 직사각형 연못을 따라 돌아야 합니다. 네, 바로 건축적 산책로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사전 조사를 전혀 안 해 바로 입구 앞까지 갔어도 여기 앞 연못이 그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적금 동선을 길게 하는 게 안도의 건축인데 이번에도 깜빡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불편하네요. 하지만 이 황량한 들판에 바람이 불고 또 이 긴 사각형 연못물의 잔물길이 일어나는 모습은 정말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못을 다 건너서 다시 진입로를 돌아보니 무슨 1점 중심 투지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제 부처의 언덕 불상을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부처의 언덕을 계획했을 때는 안도의 나이는 80을 넘었습니다. 물론 안도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분명 보이지만 그럼에도 부처의 언덕 자체가 안도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도전이네요. 그 나이에 정말 대단해요. 앞의 직사각형 연못을 돌아오시면 바로 언덕 아래로 들어가는 터널이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터널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거대한 향로입니다. 중국의 사찰을 가면 이런 향로가 꼭 절 입구에 있는데 왜 여기에 이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불전으로 들어가는 터널의 천장은 마치 아코디언을 펼쳐 놓은 듯한 주름 구조로 넓은 터널의 폭을 감당하고 있네요.
신기하죠? 뭐 솔직히 이 정도 터널의 폭에 꼭 주름 구조의 아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인상적이긴 하네요. 하지만 이 주름 구조는 안도가 처음 쓴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제가 이 건축을 본 적이 없다면 깜빡 속을 뻔했을 것입니다. 이 주름 구조를 처음 사용한 건축을 보기 위해서 요코하마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FOA가 설계한 오산바시 국제 여객 터미널입니다. 나중에 이 작품도 소개해 드릴 것인데 정말 멋진 건물이죠. 이 오산바시 국제 여객 터미널이 바로 주름 구조를 통해서 내부에 기둥 지지 없이 넓은 내부 공간을 확보하는 새로운 기술로 유명한 건물입니다. 여기에 주름 구조를 용케도 잘 가져다가 부처의 언덕에 쓰고 있네요. 안도. 다시 부처의 언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터널을 통해서 부처님의 아랫부분이 보이는 것도 꽤나 인상적이네요. 이런 효과가 나는 것은 역시 불전의 천창이 열려져 있는 덕분이겠죠? 더 다가가 보면 이렇게 부처님이 떡하고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건축 작품에 어울리려면 좀 더 현대적인 스타일을 바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너무 옛날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그런지 하늘로 열려져 있는 저 원형의 천창이 부처님의 후광처럼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부처님 앞의 공양재단은 또 대단히 현대적이면서 미니멀리즘적인 스타일이네요. 자, 이제부터 부처님을 쭉 돌아보겠습니다. 정말 이 사진 찍기 쉽지 않았습니다. 딱 여기 들어왔을 때 구름이 걷히면서 해가 쏟아져 내부로 들어오니 카메라 감도를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이 한 컷 제대로 건졌습니다. 그런데 부처의 머리가 열린 천창을 뚫고 나가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요? 제임스 터렐 작품을 많이 접하면서 영감을 얻은 것일까요? 좀 이상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제게는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랄까 듬직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리고 열린 천창을 향해서 들어온 햇빛과 그림자가 만든 저 모습도 매우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콘텐츠 정리하면서 이 불상을 보며 할 이야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생각 이상으로 제가 말이 많네요. 이렇게 부처의 언덕을 열심히 구경하기는 했는데 점점 이곳이 뭐하는 곳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신사나 절에는 불상 앞에 이렇게 돈을 넣고 기도를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럼 여기가 그런 용도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불전 안에는 또 이렇게 작은 불상들이 벽 아래에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불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부처님의 머리가 없는 불상이 있는 것 봐서는 유물인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곳의 용도가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부처의 언덕이 뭐하는 곳인지 더 헷갈린 것은 사각형 연못의 양쪽에 배치되어 있는 건물 때문입니다. 먼저 신사 디자인 포토 갤러리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지 않나요? 신사 디자인 포토 갤러리 너머로 보이는 모아의 석상이요. 저게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신사 디자인 포토 갤러리라 하는데 여기는 신사와 관련된 사진은 1도 없고 모두 부처의 언덕 건설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이 부처의 언덕이 신사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부처의 언덕이 신사라는 느낌은 하나도 없던데요. 부처님 앞에 돈을 두는 큰 접시 외에는 그런 느낌이 없던데. 그런데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부처의 언덕 홈페이지를 뒤져보니까 이 신사 디자인 포토 갤러리 아래에 내부 낙골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사 디자인 포토 갤러리 내부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못 보았습니다. 아마 외부에 접근하는 입구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처의 언덕에 있는 마코 마나의 타케노 레이에는 거대한 낙골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쪽에는 카페와 기념품 판매점까지 있는 것이겠죠. 저쪽에 있는 것이 로툰다 카페 및 스토어입니다. 사실 이렇게 불당 근처에 카페와 기념품을 파는 스토어가 있는 게 정말 어색했거든요.
여기 내부 사진은 이것밖에는 찍어 놓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느낌이 없었거든요. 자, 그럼 부처의 언덕이는 마코 마나의 사키엔 레이엔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부처의 언덕에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스톤헨지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정말 일본 삿포로에서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스톤헨지를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스톤헨지 앞에는 이런 삼각형 건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스톤헨지를 가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스톤헨지와 똑같은 크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스톤헨지를 보면서 드디어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2022년 여름 답사는 안 그래도 영국과 프랑스 등으로 답사를 갈 예정인데 꼭 진짜 스톤헨지를 보고 오겠습니다. 크크. 부처의 언덕이 뭐하는 곳인지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가짜 스톤헨지 앞에 있는 저 삼각형 지붕의 출입구였습니다. 저기에 붙어있는 작은 이름표를 보니 가족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리창으로 보이는 내부의 모습을 보니 딱 지하 낙골당 같더라고요.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내부 사진이 있는데 너무 사진이 작아서 이렇게밖에는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여기 내부는 안도다다고 설계한 것은 아닌데 계획은 살펴봐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안도 느낌이 너무 풀풀 나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의외였던 것은 바로 여기 모아이 석상이었습니다. 여기가 중국도 아니고 세계 유명 건축이나 작품들을 이 넓은 대지에 다 재현하려는 의도로 이 모아이 석상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과 비슷하다는 생각에 이걸 가져다 놓은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모아이 석상은 진짜로 가볼 생각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여기서 본 것으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부처의 언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트라 컨퍼런스 파빌리온을 보러 가볼까요? 비트라 컨퍼런스 파빌리온은 지도를 보시면 스위스와 프랑스, 독일 3국의 국경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스위스에 위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스위스는 아니더라고요. 자, 바로 여기에 비트라 컨퍼런스 파빌리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라 컨퍼런스 파빌리온은 비트라를 유명하게 만든 프랑크 게르의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르의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하고는 대조적으로 정말 단순의 극치를 달리고 있죠. 사실 시간이 있었으면 여기도 분명히 내부를 구경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만 솔직히 여기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하루밖에 없었고 안도 이 작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대단한 작품들이 여기에 즐비해서 여기는 겉에서 사진만 찍고 그냥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가벽의 건축 상책로만 대충 찍고 끝을 냈습니다. 다행히도 비트라 컨퍼런스 파빌리온 답사를 갔던 날 개방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비트라에서 이 비트라 컨퍼런스 파빌리온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보세요. 저 가벽 너머로 보이는 게리의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을요. 이 작품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안도 콘텐츠 전체를 정리하다 보니 그때 다리가 더 아프더라도 여기를 더 구경해 볼걸 하는 아쉬움은 들대요. 비트라 컨퍼런스 파빌리온은 이렇게 한쪽에는 썬큰 가든이 있는데 그것이 이 건축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이 아래로 내려가면 어떤 느낌이 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내부를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 작품은 90년대 전후반의 안도 건축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던데요.
사실 비트라는 정말 좋은데 다시 가기가 좀 힘든 위치라서 다시 가서 이것을 보는 날이 올지는 단언하기 힘드네요. 이렇게 보니 루이스 칸의 솔크 연구소가 연상되는 면도 있어 보이네요. 비트라까지 왔는데 앞으로 소개할 예정의 작품들이 여기 잔뜩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일단 간단한 맛보기로 제가 이 하루에 답사했던 건축들을 간단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은 언제 돼야 소개할 수 있을까요? 2년 후? 일단 비트라 컨퍼런스 파빌리온 근처에 있는 건축들을 먼저 소개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옆에 있는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이고, 바로 뒤쪽에는 비트라 서비스 GmbH가 있으며 이 앞에는 비트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프랑크 게리어의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입니다. 제가 89학번인데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 건물이 세워졌네요. 원래는 비트라에서 생산하는 디자인 가구들을 처음 여기에 전시했는데 지금은 그냥 전시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뒤쪽에 있는 비트라 서비스 GmbH입니다. 여기는 가구 제작 공장과 물류센터가 붙어 있는데 아마 저기의 저 부분은 게리가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르조그 앤드 무릉의 비트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솔직히 외관을 봐서는 큰 기대 안 했는데 내부는 놀랍습니다. 현대 건축의 동선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트라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모든 가구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돌아가 볼까요? 비트라 슬라이드 타워가 있고 여기를 돌아가시면 비트라 소방서가 있으며 더 가보시면 비트라 쇼테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시면 사나가 디자인한 비트라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라 슬라이드 타워는 말 그대로 미끄럼틀입니다. 원래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것 같은데 답사를 갔을 때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하디드의 비트라 소방서입니다. 처음에는 여기를 소방서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답사를 갔을 때는 여기도 가구 전시장으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알바르 시자의 비트라 쇼테포입니다. 여기는 비트라에서 여태껏 생산된 가구들을 모두 창고 스타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즉 비트라 가구 역사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사나의 비트라 공장입니다. 솔직히 답사를 갔을 때 여기에 사나의 작품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역시 사전조사를 전에 안 했던 탓도 있고 이 건축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오픈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나의 작품답죠? 제가 가지고 있는 26개의 안도 다다오 작품 컨텐츠를 드디어 다 털었네요. 개인적으로 이번 컨텐츠를 정리하면서 안도에 대한 제 편견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영원히 새로운 도전을 하고 또 계속 발전하는 건축가라는 것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